밤은 차갑고 축축했다. 서울의 심장부. 그러나 화려한 넌사인이 닿지 않는 어두운 뒷골목은 마치 도시의 혈관처럼 얽혀 있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아스팔트의 상처와 도시의 피로를 씻어내는 듯했지만 윤설이의 눈에는 그저 더러움을 한데 모아 하숙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일 뿐이었다. 그녀는 낡은 우비를 뒤집어 쓰고 바퀴 달은 손수레를 힘겹게 밀고 있었다. 손수레에는 빗물에 젖은 폐지와 낡은 서류 뭉치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행색만 보면 영락없는 폐지, 줍는 노인이거나 삶에 지친 도시 빈민이었다. 누구도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 뒤에 날카로운 분석과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으리라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바로 3시간 전 그녀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 23층에서 청소를 막 끝낸 참이었다. 그곳은 페이퍼 컴퍼니의 소굴이었고 수십억 원의 비자금이 교묘하게 세탁되는 현장이었다. 의뢰인은 회사의 지분을 노리는 2대 주주였다. 그는 회계 장부의 허점을 찾아달라고 했을 뿐이지만 서리는 그 이상의 것을 발견했다. 단순한 탈세가 아니었다. 정치권과 연결된 거대한 부패의 증거들이었다. 서리는 의뢰인에게 약속한 자료만을 넘겼다. 나머지 진짜 쓰레기들은 그녀의 손에 있었다. 원본 데이터는 이미 암호화되어 그녀만이 아는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었고 물리적인 증거들은 지금 그녀의 손수레 안 젖은 폐지 더미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에게 윤설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했다. 금융범죄의 어두운 세계에서 그녀는 청소부로 불렸다.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불법 자금의 흐름도 교묘하게 조작된 회계 장부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그녀는 진실을 드러내기도 혹은 더 깊숙이 묻어버리기도 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녀의 판단과 그녀가 세운 정의의 기준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최종 목표는 항상 단 하나 거대한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모든 것을 조종하는 왕을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끼익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골목의 어둠을 가르며 검은 섬광이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최고급 세단이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미끄러지며 멈춘 차는 이 더러운 뒷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포식자의 위용을 뿜어내고 있었다. 헤드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에 서리는 반사적으로 눈을 찌푸렸다. 그녀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손수레의 낡은 소의 파이프가 차체의 매끈한 측면과 부딪혔다. 쿵!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순간 골목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했다. 빗소리마저 멀게 느껴졌다. 서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계획이 없던 돌발 상황이었다.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했다. 이런 사소한 사고로 경찰을 부르거나 신원을 노출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일이었다. 차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먼저 보인 것은 수백만 원은 좋게 넘을 법한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였다. 질척이는 바닥을 아무렇지도 않게 밟은 구두 위로 칼같이 다려진 검은색 정장 바지가 드러났다. 그리고 마침내 차에서 내린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태준,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천무그룹의 총수. 서리는 숨을 멈췄다. TV나 신문에서 수없이 보았던 얼굴이었다. 그러나 화면 속에 그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달랐다. 잘 조각된 듯한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운 눈매는 짜증과 권태로움으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에 젖지 않도록 그의 머리 위로 검은 우산을 받쳐든 운전기사가 재빨리 다가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태준은 운전기사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자신의 채 남은 희미한 흠집과
그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서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길가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서리를 위아래로 훑었다. 낡고 해진 우비겁에 질린 듯 고개를 숙인 자세 폐지가 가득한 손수레. 그의 입가에 경멸이 섞인 희미한 조소가 떠올랐다. 이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골목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자기 꼴을 좀 보지. 이런 고물을 끌고 다니면서 어딜 보는 거야.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비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왜 강태준이 이 시간에 이런 후미진 골목에 나타난 것일까? 천무그룹 본사는 여기서 한참 떨어진 테헤란로에 있다. 이곳은 그의 동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어야 했다. 우연일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서리는 최대한 목소리를 변조하여 가늘고 떨리는 음성을 냈다. 전형적인 약자의 모습. 그것이 지금 그녀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제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태준은 피식 웃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변상 뭘로 거기 있는 쓰레기들을 팔아서.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서리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의 목소리 톤, 그가 사용하는 단어, 그의 눈빛에 담긴 오만함. 이 모든 것이 훗날 그를 무너뜨릴 무기가 될 터였다. 운전기사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회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처리를. 됐어. 강태준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는 다시 서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상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쾌감과 짜증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다른 것이 섞여들고 있었다. 호기심.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침착한 걸까?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저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그 어떤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는 서리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빗줄기가 그의 값비싼 구두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숙여 서리의 얼굴을 들여다보려 했다. 서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더 숙였다. 고개 들어.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린 목소리. 서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여기서 더 저항하는 것은 불필요한 의심을 살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강태준의 세상이 잠시 멈췄다. 그가 본 것은 겁에 질린 도시 빈민의 탁한 눈동자가 아니었다. 우비 모자의 그늘 아래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은 심해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비굴함도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꿰뚫고 판단하는 듯한 차가운 지성과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진 뜨거운 불꽃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잠자는 화산을 마주한 듯한 섬뜩함.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서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끝없는 야망과 잔인함, 그리고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둘 수 있다는 절대적인 자신감을 읽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고 있는 짙은 고독의 그림자도. 그는 바로 그녀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목표 아버지의 회사를 짓밟고 가족을 파멸로 이끈 바로 그 종류의 인간이었다. 증오가 심장을 태울 듯이 차올랐지만 그녀의 표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격렬한 스파크가 튀었다. 그것은 사랑의 시작이 아니었다.
서로의 본질을 꿰뚫어 본 두 맹수의 첫 만남. 모든 것을 잃은 여자와 모든 것을 가진 남자.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의 운명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거대한 비극과 파멸, 혹은 그 끝에 있을 한 줄기 구원을 향한 서막이 열린 것이다. 먼저 시선을 거둔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방금 느꼈던 기묘한 감정을 애써 지우려는 듯 그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김 비서, 예, 회장님, 저 여자에게 명함 줘. 수리비 청구할 테니 연락하라고 해. 하지만 회장님 저런 행세에게 사람이 어떻게 내 말 안 들려 시키는 대로 해. 김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안주머니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서리에게 내밀었다. 서리는 잠시 명함을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손을 내밀어 받았다. 젖은 손끝에 닿은 빳빳한 최고급 종이의 감촉이 이질적이었다. 천무그룹 비서실 김민준 실장. 강태준은 더 이상 서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채 올라탔다. 육중한 차문이 닫히고 잠시 후 검은 세단은 언제 그랬냐는 듯 어둠 속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사라졌다. 골목에는 다시 서리와 빗소리만이 남았다. 그녀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녀의 손 안에서 김 비서의 명함이 축축하게 젖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우연히 CEO의 차에 부딪히면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고 상상할지 모른다. 하지만 서리는 알았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다. 그녀는 손에 쥔 명함을 비웃음과 함께 구겨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것을 소중하게 우비 안주머니에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명함이 아니었다. 적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이었다. 강태준 그가 스스로 제 발로 그녀의 거미줄에 걸어 들어온 것이다. 사랑이 시작됐다고 서리는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아니, 사냥이 시작된 거야. 그녀는 다시 손수레를 잡았다. 아까보다 훨씬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그녀는 빗속을 묵묵히 걸어갔다. 그녀의 초라한 행색 뒤로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가 서울의 밤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천무그룹의 심장부인 70층 펜트하우스 회장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마천루들이 구름 아래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고 밤새 내린 비에 씻긴 도시는 상쾌한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강태준의 얼굴은 잿빛 하늘처럼 흐려 있었다.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 향이 실내를 가득 채웠지만 그는 손에 든 찻잔을 내려다볼 뿐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그 기묘한 만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고 자체는 사소했다. 그의 채 흠집을 낸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았고 그들의 반응은 언제나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 울거나 빌거나 혹은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 애쓰는 비굴한 모습들. 하지만 어젯밤의 그 여자는 달랐다. 그 눈빛,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 같던 눈.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그 검은 눈동자는 두려움 대신 평가와 분석이 담겨 있었다. 그 짧은 순간 강태준은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포식자인 자신이 먹잇감에게.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지만 그 느낌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불쾌한 소름처럼 생생했다. 회장님, 노크소리와 함께 김민준 실장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강태준은 고갯짓으로 보고를 재촉했다. 어젯밤 사고 상대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이름은 윤설이 27입니다. 김 실장은 파일을 펼쳐 강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16살에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지방의 평범한 4년제 대학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이후 여러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고 최근 2년간은 정기적인 소득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서대문구의 낡은 옥탑방 재산은 보증금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용불량 기록이나 범죄 기록은 깨끗합니다. 강태준은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사진 속의 윤설이는 화장기 없는 밋밋한 얼굴에 무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저 평범하고 어딘가 그늘져 보이는 이 도시의 수많은 청춘 중 하나일 뿐이었다. 어젯밤 그가 마주했던 강렬한 눈빛의 주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특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특이할 정도입니다. 김 실장의 대답에 강태준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자신의 착각이었나.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일지도 모른다. 하긴 그런 행색을 한 여자에게서 뭘 기대한 걸까. 그는 자신이 순간적으로 보인 나약함에 짜증이 났다. 그래서 수리비는 어떻게 한다고 하던가. 아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연락할 방법이 없거나 겁을 먹고 잠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적, 강태준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을 발 아래에 두고 굽어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 윤설이라는 여자는 그의 완벽한 세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같았다. 그녀의 정체가 평범하면 평범할수록 어젯밤의 그 눈빛은 더욱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그는 변덕스러운 충동에 사로잡혔다. 이 재미있는 장난감을 그의 통제권 안에 두고 싶었다. 그의 손바닥 안에서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그 여자에게 연락해. 수리비는 내가 내겠다고 전해. 김 실장의 눈이 약간 커졌다. 강태준의 성격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태준이 몸을 돌려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장난기 어린 그러나 잔인한 빛이 감돌았다. 우리 회사 본사 건물에 청소부 자리가 하나 비었을 텐데 그 여자에게 일자리를 제안해봐. 월급은 후하게 쳐주고. 예 회장님, 그게 무슨 불쌍하지 않나. 오갈데 없는 고아의 직업도 없이 폐지를 줍고 다니는 신세라니. 천무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니까 일종의 자선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강태준은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지만 김 실장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의도를 읽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었다.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오만한 지배자의 놀이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한편 도시의 반대편 낡은 옥탑방에서는 다른 종류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윤설이의 공간은 그녀의 위장된 겉모습과는 정반대였다. 방 안에는 최소한의 가구만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회계 법률 심리학 관련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설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모니터에는 암호화된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젯밤 청소했던 페이퍼 컴퍼니의 비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중이었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자금의 종착지를 찾아냈다. 세주존설, 천무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다. 설이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확인하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파헤쳐 온 수많은 부패 사건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희미하게 천무그룹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꼬리를 자르고 흔적을 지우는 데 능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에 강태준이 있었다. 서리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린 그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는 유능한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대기업의 부당한 압력으로 회사는 부도가 났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대기업이 바로 천무그룹의 전신이었다. 그때였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어젯밤의 그 나약하고 겁에 질린 톤으로 바뀌어 있었다. 여보세요? 윤설이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정중하지만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천무그룹 비서실의 김민준 실장입니다. 어젯밤 강태준 회장님 차와 있었던 사고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서리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최대한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시간만 조금 주시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수리비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서리는 놀란 연기를 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강태준이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거지? 이것은 그의 성격과 맞지 않다.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김 실장의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윤설이 씨의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 저희 회사에 일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본사 건물 미화팀에서 일하시게 될 겁니다. 급여 조건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순간 서리는 숨을 쉬는 것을 잊었다. 이것은 기회였다. 그녀가 꿈에도 그리던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기회. 강태준은 그녀를 동정하고 자신의 발 아래 둘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 이런 제안을 한 것이 분명했다.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 문을 열어준 것이다. 서리는 터져 나오려는 환호성을 억누르고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정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곳에서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본사 건물 로비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리는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며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나약한 표정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와 뜨거운 분노가 뒤섞인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책상 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뭐고 계세요,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의 딸이 그들의 성으로 직접 걸어 들어갑니다. 그들이 아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제가 남김없이 되찾아오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굳어있던 복수의 칼날에 기름을 치는 차갑고도 뜨거운 맹세의 눈물이었다. 강태준은 쥐를 잡기 위해 덫을 놓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덫 안으로 불러들인 것이 쥐가 아니라 호랑이라는 사실을. 천무그룹 본사 타워는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체였다. 서울의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른 건물은 그 자체로 강태준의 권력과 야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윤설이가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청소용 카트를 밀며 그 안으로 처음 들어선 날, 그녀는 거대한 개미굴에 들어온 미물 같은 존재였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은 명품으로 휘감은 채 차가운 엘리트 의식을 풍겼다. 그들 중 누구도, 심지어 동료 미화원들조차도 서리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투명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의 하루는
쓰레기와 함께 시작해서 쓰레기와 함께 끝났다. 새벽같이 출근해 직원들이 오기 전 사무실을 청소하고 낮에는 복도와 화장실을 돌며 청결을 유지했다. 그리고 밤 모두가 퇴근한 뒤에야 비로소 그녀의 진짜 청소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주된 목표는 70층 임원들만이 사용하는 소위 하늘의 층이었다. 그곳에는 강태준의 집무실과 비서실, 그리고 그룹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는 재무이사 최진혁 상무의 사무실이 있었다. 최진혁. 그는 강태준의 오른팔이자 그림자였다. 언제나 빈틈없는 모습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천무그룹의 모든 검은 돈을 관리하는 금고직이었다. 서리는 첫날부터 그를 예의주시했다. 그는 강태준에게 향하는 모든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충직한 사냥개였고 서리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었다. 매일 밤 서리는 임원실의 쓰레기통을 수거했다. 특히 그녀가 주목한 것은 문서 파쇄기에서 나온 종이 조각들이었다. 다른 미화원들은 그것을 거대한 자루에 담아 한꺼번에 소각장으로 보냈지만 서리는 언제나 최진혁과 강태준의 사무실에서 나온 파쇄 문서는 따로 챙겼다. 그녀는 그것들을 자신의 청소 카트, 가장 깊숙한 곳 더러운 걸레와 빈 세제통 밑에 숨겨 자신의 옥탑방으로 가져왔다. 그녀의 작은 방은 밤마다 거대한 퍼즐판으로 변했다. 수만 조각의 종이 파편들을 바닥에 펼쳐놓고 그녀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그것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의 조각을 맞추듯 그녀는 단어와 문장, 그리고 숫자를 재구성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지루한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의미 있는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천무 ENC, 서해대교 건설 자재비, 청구서 긴급. 조각난 문서에는 교량건설에 사용된 최고급 강철과 특수 시멘트의 품목과 수량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서리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 입수한 실제 자재 납품 단가와 비교했을 때 청구서의 금액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최소 30% 이상의 차액.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이 공중으로 사라진 셈이었다. 그리고 그 청구서의 최종 승인란에는 최진혁 상무의 희미한 서명 조각이 남아 있었다. 첫 번째 실마리였다. 서리는 목표를 천무 ENC와 최진혁 상무에게로 좁혔다. 그녀는 낮 시간 동안 그의 사무실 주변을 청소하며 그의 모든 것을 관찰했다. 그는 누구와 통화하는가, 어떤 서류를 주로 보는가,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무엇이 떠 있는가. 그녀는 그의 사소한 습관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업무용 전화 외에 다른 스마트폰 하나를 더 사용했고 중요한 통화는 반드시 옥상 정원으로 나가서 했다. 어느 날 오후 서리는 최진혁의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서리는 그의 책상 위를 닦는 척하며 무심코 그의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화면에는 복잡한 엑셀 시트가 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USB 하나가 들어왔다. 컴퓨터 본체에 꽂혀 있었지만 마치 깜빡 잊고 두고 간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서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에서 소형 데이터 복제 장치를 꺼냈다. 손바닥보다도 작은 크기의 그녀가 직접 개조한 장비였다. 그녀는 그것을 USB에 연결했다. 복제가 시작되었다. 10초, 20초. 시간은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복제가 완료되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진혁이었다. 서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장비를 떼어내 주머니에 숨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최진혁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리를 잠시 쳐다보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만 보고 있는 초라한 청소부에게서는 어떤 위협도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USB를 뽑아 서랍에 넣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날 밤 서리는 자신의 옥탑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복제한 파일을 열었다. 파일 안에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천무그룹이 지난 5년간 진행해온 모든 국책사업의 비자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해대교는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도로템 항만, 수십 개의 프로젝트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이 빼돌려져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모든 자금의 흐름은 최진혁의 손을 거쳐 마지막에는 강태준의 서명이 필요한 해외의 한 유령 계좌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정황 증거일 뿐 그들이 직접 범죄를 지시했다는 목소리가 필요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늦은 밤까지 사무실을 정리하던 서리는 최진혁의 사무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그는 퇴근하지 않고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서리는 복도에 불을 끈 채 그의 사무실 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다. 그러니까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을 텐데 서해대교 감리가 왜 갑자기 현장 실사를 나온다는 거야. 장부 다시 맞춰놔. 들키면 너나 나나 끝장이야. 알았어. 증거였다. 서리는 즉시 청소 도구함에 숨겨두었던 소형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문틈이 너무 좁아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지 않았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야만 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환기구 덮개를 열었다. 미로 같은 환기구 통로를 기어서 그녀는 마침내 최진혁의 사무실 바로 위쪽에 도달했다. 아래에서는 최진혁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박 부장 정신 차려. 회장님께서 이번 일에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지 몰라.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 넌 어떻게든 감사팀 놈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 필요하면 사고라도 만들어. 서리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모든 말을 녹음했다. 사고라도 만들어라. 그 한마디가 그들의 잔인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가 녹음기를 챙겨 조심스럽게 돌아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삐걱. 낡은 환기구 철판이 그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미세한 소리를 냈다. 아래에 있던 최진혁의 목소리가 순간 뚝 끊겼다. 누구야? 그의 날카로운 외침이 환기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서리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쥐 죽은 듯이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의자가 드르륵 밀리는 소리가 나더니 최진혁이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살피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다행히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듯 헛기침을 하며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서리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한참이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강철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첫 번째 쓰레기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깨달았다. 이 성의 파수꾼들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한 번의 실수는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최진혁의 의심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70층 전체에 자당릭춘 라사레타. 그날 밤 이후 임원실의 보안은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복대는 감시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문서 파쇄기는 지문 인식 기능이 있는 최신형으로 교체되었다. 모든 직원은 퇴근 시 개인 사물함까지 검사를 받아야 했고 미화원들의 출입 시간과 동선은 분 단위로 기록되었다. 최진혁은 범인을 찾지 못했지만 그의 동물적인 감각은 적이 내부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경고를 멈추지 않았다. 윤설이는 그 압박감을 피부로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투명인간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꿰뚫어 보려는 날카로운 시선들이 느껴졌다.
복도를 지날 때면 보안요원의 그림자가 집요하게 따라붙었고 동료 미화원들조차 그녀에게 사소한 질문을 던지며 떠보는 듯했다. 한 번은 그녀의 사물함 자물쇠가 미세하게 긁혀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무언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심리전이었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어 실수를 유발하려는 고전적인 수법. 서리는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역할을 연기했다. 어수룩하고 언제나 주눅이 들어있으며 상사의 눈치를 보는 평범한 청소부.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거미줄의 주인이 지쳐서 방심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손에 쥔 증거들, 최진혁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자금 내역은 강력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았다. 그것들은 모두 외부에서 수집한 결과물일 뿐 범죄가 계획되고 실행되는 과정을 담고 있지는 못했다. 진짜 증거는 천무그룹의 메인 서버 철벽 같은 방화벽과 암호화 시스템으로 보호받는 디지털 요새 안에 잠들어 있을 터였다. 그녀는 회계 분석의 천재였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들이 구축한 시스템을 뚫을 해커는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성의 문을 열어줄 내부 조력자 열쇠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 서리는 새로운 청소구역을 물색했다. 그녀의 목표는 지하 3층에 위치한 IT 보안 센터였다. 그곳은 건물의 모든 데이터가 흐르고 통제되는 신경 중추였다. 그녀는 일부러 가장 힘들고 귀찮은 구역인 서버실 청소를 자원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수십 명의 IT 전문가들을 관찰했다. 대부분은 전형적인 대기업 직원들이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가 있었다. 이진우. 그는 IT 보안센터의 구석진 자리, 마치 유배지 같은 작은 사무실에서 일했다. 한때 그는 천무그룹 최고의 화이트 해커이자 최연소 사이버 보안 팀장으로 불리던 천재였다. 그러나 몇 년 전 그는 내부 감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그 보고서는 최진혁의 손에서 가로막혔고 이진우는 기밀 유출 시도라는 누명을 쓴 채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다. 회사를 떠나지 않은 것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복수를 위한 기다림이었다. 이제 그는 한직으로 밀려나 냉소와 무력감에 젖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서리는 그가 자신이 찾던 열쇠임을 직감했다. 그에게는 기술과 접근 권한,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동기가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섣부른 접촉은 두 사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뿐이었다. 서리는 며칠간 이진우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의 습관을 분석했다. 그는 매일 점심시간이면 구내식당 대신 지하의 낡은 휴게실에서 혼자 샌드위치로 식사를 해결했다. 그곳은 CCTV의 사각지대였다. 작전 당일 서리는 청소 카트를 밀고 휴게실로 향했다. 이진우가 막 샌드위치를 꺼내든 순간 그녀는 그의 옆을 지나가는 척하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연기를 하며 들고 있던 물통을 엎질렀다. as 물이 이진우의 바지 위로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리는 허둥지둥하며 걸레를 가져와 그의 바지를 닦으려는 신용을 했다. 이진우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를 밀어냈다. 됐어요. 괜찮으니까 비켜요. 바로 그때였다. 서리는 그의 발치에 떨어진 만년필을 집어들며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카루스의 날개는 여전히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군요. 그렇죠, 팀장님. 이진우의 몸이 순간 굳었다. 이카루스. 그것은 몇 년 전 그가 파헤치려 했던 비자금 조성 프로젝트의 코드명이었다.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강태준과 최진혁, 그리고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서리를 쏘아보았다. 초라한 청소부의 얼굴.
하지만 방금 그 목소리는 분명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서리는 그의 눈을 피하며 만년필을 건네고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녀는 미끼를 던졌다. 이제 그가 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서리가 퇴근 준비를 할 때였다. 그녀의 사물함 문틈에 작은 쪽지 하나가 꽂혀 있었다. 오늘 밤 11시 청계천 헌책방 거리. 두 번째 가로등 아래.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진우는 낡은 후드티를 뒤집어 쓴 채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는 서리가 나타나자 주변을 살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당신 대체 누구지? 어떻게 이카루스를 알고 있는 거야? 서리는 자신의 정체를 전부 밝히지 않았다. 그것은 아직 너무 위험했다. 대신 그녀는 그에게 증거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최진혁이 사고라도 만들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의 일부였다. 나는 진실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진우 씨, 당신도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이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몇 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패배감과 분노가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목소리의 주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가 나타난 것이다. 뭘 원하지? 성 안으로 들어갈 길이 필요해요. 당신은 열쇠를 가지고 있고 나는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라면 그들이 굳게 닫아놓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진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무력하게 썩어갈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의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좋아. 하지만 명심해. 한번 시작하면 돌아갈 길은 없어. 돌아갈 생각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위험한 동맹이 조용히 맺어졌다. 한때는 시스템의 최고 수호자였던 남자와 지금은 시스템의 그림자가 된 여자. 두 명의 유령이 거대한 성체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서리에게 천무그룹 메인 서버에 탐지되지 않는 백도어를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 아주 작은 바늘구멍 같은 통로. 하지만 그 구멍만 있다면 서리는 그들의 제국 전체를 좀먹을 수 있었다. 이제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서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강태준의 세상에서 의심은 씨앗과 같았다. 한번 뿌려지면 그는 그것이 독초로 자라날 때까지 물을 주고 지켜보는 성격이었다. 윤설이라는 청소부는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정원에 심어진 정체불명의 씨앗이었다. 김민준 실장의 보고서는 그녀가 무해하다고 말했지만 강태준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언제나 유령처럼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종적인 태도 뒤에 숨겨진 어젯밤의 그 강렬한 눈빛을 그는 잊을 수 없었다. 최진혁 상무의 보고는 그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강화된 보안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내부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심증은 더욱 굳어지고 있었다. 서해대교 프로젝트에 대한 국토부의 감사가 갑작스럽게 예고되었고 세무당국에서는 천무, ENC의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 누군가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치명적으로 그들의 약한 고리를 찌르고 있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뒷조사를 해봤지만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최진혁은 답답하다는 듯이 보고했다. 그림자는 있는데 실체가 없어. 미치겠군. 강태준은 집무실을 천천히 두어부하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창밖 자신이 고용한 청소부가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는 광장을 향했다. 가장 어두운 곳은 등잔 밑이라고 했지.
최 상무, 우리 덫을 하나 놓읍시다. 최진혁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어떤 덫을 말씀이십니까? 가짜 먹이를 던져주는 거야. 아주 탐스러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먹이를. 그리고 어떤 쥐새끼가 그 먹이를 무는지 조용히 지켜보는 거지.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들은 플루토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가짜 인수합병 계획서를 만들었다. 경쟁사인 태영중공업을 적대적으로 인수하기 위한 극비 문서처럼 꾸며졌으며 내부 공모자 명단과 비자금 동원 계획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어떤 기업 스파이라도 목숨을 걸고 빼내려 할 만한 정보였다. 그들은 이 문서를 최진혁 상무의 책상 위에 마치 실수로 두고 간 것처럼 올려놓기로 했다. 그리고 그의 사무실 곳곳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그날 밤 윤설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 카트를 밀고 70층으로 향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평소보다 더 무겁고 더 긴장감이 감도는 고요함. 그것은 포식자가 숨을 죽이고 먹잇감을 기다릴 때의 섬뜩한 정적이었다. 최진혁의 사무실에 들어선 그녀의 눈에 즉시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파일이 들어왔다. 극비 플루토 프로젝트, 너무나도 노골적이었다. 함정이라는 사실을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식은땀을 느꼈다.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 아니, 확신하고 시험하는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스쳐 지나갔다. 문서를 무시하면 의심은 풀릴까 하니 오히려 너무 태연한 태도가 더 큰 의심을 살 수도 있다. 문서를 집어드는 순간 그녀는 끝장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은 없는가? 그녀는 카메라가 어디에 있을지 짐작했다. 천장의 화재 감지기, 책상 위 스탠드 벽에 걸린 액자. 사각지대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 서리는 평소처럼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창문을 닦았다. 플루토 프로젝트 파일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최진혁의 책상 주변을 정리할 차례가 되자 그녀는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책상 아래에 작은 휴지통을 발로 쳤다. 와르르. 구겨진 종이와 먼지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어머나. 그녀는 작게 탄식하며 카메라를 등지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 책상과 그녀의 몸이 카메라의 시야를 완벽하게 가리는 절묘한 각도. 바로 지금이었다. 그녀는 쏟아진 쓰레기를 줍는 척하며 주머니에서 손톱보다도 작은 장치를 꺼냈다. 무선 마우스 수신기처럼 생긴 그녀가 직접 개조한 스파이웨어 USB 동글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최진혁의 컴퓨터 본체 뒷면, 눈에 잘 띄지 않는 USB 포트에 그것을 꽂았다. 자동 설치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초. 그녀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쓰레기를 모두 주워 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상 위를 걸레로 닦으며 플루토 프로젝트 파일을 살짝 건드려 위치를 미세하게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그녀가 보냈는 또 다른 메시지였다. 나는 이것을 봤지만 관심 없다. 모든 청소를 마친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강태준과 최진혁은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서리가 휴지통을 엎었을 때 잠시 긴장했지만 그녀가 서류에는 손도 대지 않고 청소만 마치고 나가자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아니었나 봅니다. 최진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런 여자가 감히 우리를 상대로 스파이 짓을 할 리가 없죠. 제가 너무 과민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여전히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그녀는 왜 서류를 무시했을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부라면
저런 중요한 문서가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거나 호기심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공기를 대하듯 했다. 그것은 순진함이 아니라 고도의 훈련을 받은 자의 냉정함에 가까웠다. 일단 지켜보지. 하지만 경계는 풀지 마. 강태준은 찝찝함을 남긴 채 감시를 끝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쥐가 걸려들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쥐가 함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함정을 디딤돌 삼아 성벽을 넘어왔다는 사실을. 그 시각서리의 옥탑방. 그녀의 낡은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운 창이 하나 떠 있었다. 그 창 안에는 최진혁의 사무실 컴퓨터 화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가 쓰는 이메일, 그가 열어보는 모든 파일, 그의 모든 키보드 입력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덫에 걸려들지 않았다. 오히려 덫을 이용해 적의 심장부에 자신의 눈과 귀를 심는데 성공한 것이다. 서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얕보였던 청소부가 성의 주인들을 완벽하게 속여넘긴 순간이었다. 이제 진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천무그룹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향해 조용히 파고들기 시작했다. 윤서리의 옥탑방은 밤이 되면 천무그룹의 거대한 서버를 향한 비밀 통로가 되었다. 이진우가 만들어준 백도우와 최진혁의 컴퓨터에 심어놓은 스파이웨어는 그녀에게 제국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신들의 눈을 선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리적인 쓰레기를 뒤질 필요가 없었다. 수백만 개의 파일과 데이터가 흐르는 강 속에서 그녀는 낚시꾼처럼 조용히 앉아 월척을 기다렸다. 그녀의 목표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뿌리, 즉 천무그룹의 비자금이 처음 조성되기 시작한 기원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10년이 넘은 낡은 아카이브 서버,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데이터의 공동묘지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밤을 새워가며 수십만 개의 파일을 분석하고 삭제된 기록들을 복원했다. 그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그녀는 마침내 낡은 재무기록 속에서 낯익은 단어를 발견했다. 윤신기술.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윤신기술. 아버지의 회사였다. 작지만 강한 건설 신소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자부심이자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관련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했다. 파일의 암호를 해제하는 동안 10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틀어박혀 계시던 아버지의 피곤한 뒷모습, 자금난 때문에 점점 어두워져 가던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마침내 집에 붙어있던 빨간색 압류 딱지. 마침내 암호가 풀리고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서리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단순한 파산 기록이 아니었다. 한 기업을 합법의 탈을 쓰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괴했는지에 대한 잔인한 보고서였다. 당시 아직 중견기업이던 천무건설 천무그룹의 전신은 아버지의 특허 기술을 헐값에 인수하려다 거절당하자 곧바로 추악한 사냥을 시작했다. 그들은 유령 회사를 내세워 윤신기술의 채권을 사들였고 주식시장에 악성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폭락시켰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사채시장에 손을 대도록 유도한 것도 그들이었다. 결정타는 핵심 연구원의 매수였다. 아버지가 가장 신임했던 연구원은 천무가 제시한 돈에 넘어가 핵심 기술을 빼돌렸고 아버지를 상대로 특허 도용 소송까지 제기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버지는 평생의 노력이 담긴 회사를 빼앗기고 배신감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리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인수합병 최종 승인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 가장 아래 모든 비극을 마무리 지은 서명. 강태준,
서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다. 대신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분노의 용암이 들끓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녀의 일은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시스템을 바로잡는 전문적인 청소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한 딸의 피 맺힌 복수였다. 청소부는 죽었다. 이제 오직 복수심에 불타는 윤설이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의 집무실에도 냉기가 감돌았다. 플루토 프로젝트 함정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그의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짙은 안개처럼 그를 짓눌렀다. 그는 김민준 실장에게 윤설이에 대한 모든 것을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오라고 지시했다. 일반적인 신상조회가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 봉인된 기록 주변인들의 증언까지 모두 포함한 심층 분석을 명령했다. 김 실장이 가져온 새로운 보고서는 이전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신문기사 스크랩이 첨부되어 있었다. 유망 중소기업 윤신기술 자금난으로 최종 부도 윤대호 대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강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윤신기술, 희미한 기억 속에서 잠자고 있던 이름이었다. 그의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짓밟았던 수많은 패배자 중 하나. 그는 그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그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에 불과했다. 윤대호 대표의 가족 관계는 김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아내와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윤설이. 강태준이 그의 말을 가로채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졌다. 어젯밤 그녀의 눈빛에 담겨있던 정체 모를 깊이, 그의 오만한 제안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들였던 이유, 그의 완벽한 성 안에서 유령처럼 맴돌던 그녀의 존재,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날아온 복수의 칼날이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처음의 호기심과 오만함은 간데없고 살얼음 같은 분노와 모욕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감히 내 손으로 멸망시킨 패배자의 딸년이 내 발밑에서 벌레처럼 기어다니며 내 목을 노리고 있었다니. 이것은 그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서로 다른 공간 같은 시간, 옥탑방의 낡은 노트북 앞 윤설이는 아버지의 비극이 담긴 파일을 보며 복수를 맹세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차가운 불꽃처럼 타올랐다. 강철의 성 가장 높은 곳, 강태준은 윤설이의 사진과 그녀 아버지의 비참한 최후가 담긴 보고서를 번갈아 보며 사리를 다지고 있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빙하처럼 차가워졌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모든 위장과 가면은 벗겨졌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싸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자와 모든 것을 가진 자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었다. 전쟁은 이제 두 사람의 목숨을 건 처절한 결투가 되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마리의 맹수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마지막 싸움을 향해 조용히 발톱을 갈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 암묵적인 탐색전은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을 건 전면전이었다. 강태준은 먼저 움직였다. 그는 윤설이를 해고하거나 위협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다. 대신 그는 거대한 권력의 힘으로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압박이 들어간 곳은 이진우의 IT 보안센터였다. 강태준은 외부 최고 수준의 보안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 시스템 긴급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시작했다. 날카로운 눈을 가진 전문가들이 하이에나처럼 서버실을 뒤지고 모든 데이터 로그를 분석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이진우가 만들어 놓은 백도어, 즉 서리의 유일한 통로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모든 실력을 동원해 흔적을 지우고 방어벽을 쌓았지만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댐과 같았다. 그들이 거의 다 찾아냈어요. 길어야 사흘입니다. 그 후엔 모든 게 막힐 겁니다. 이진우는 비상 연락용 메신저를 통해 서리에게 다급한 경고를 보냈다. 동시에 서리의 외부를 향한 모든 길도 차단되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로서 그동안 수집한 증거의 일부를 평소 신뢰하던 언론사 기자와 대검찰청 특수부 검색에 보냈다. 하지만 천무그룹의 힘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기자의 기사는 편집장 선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정의감에 불타던 젊은 검사는 하루아침에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강태준이 수십 년간 돈과 인맥으로 엮어놓은 거미줄은 대한민국의 권력 핵심부까지 촘촘하게 뻗어 있었다. 그녀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문은 그녀의 눈앞에서 소리 없이 닫혔다. 새장 안의 새는 날아오를 수 없지.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진혁이 체포되는 뉴스를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대신 꼬리를 자르기로 결정했다. 압박해오는 검찰과 언론에 던져줄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바로 그의 충견 최진혁이었다. 며칠 전 강태준은 최진혁을 불렀다. 언제나처럼 충성을 다짐하는 그에게 강태준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 상무자네가 모든 걸 안고 가야겠어. 최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무, ENC 비자금 자네의 개인적인 횡령으로 만드는 거야. 자네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 2년 아니 3년이면 돼. 그동안 자네 가족들은 내가 책임지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네. 하지만 만약 다른 생각을 품는다면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 가족들까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될 거야.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최진혁은 수십 년간 강태준을 위해 개처럼 일했다. 그의 모든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손을 더럽혔다. 하지만 결국 그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배신감과 절망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거부할 수 없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개인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는 핏기 없는 입술로 간신히 대답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최진혁의 구속 뉴스는 세상의 천무그룹의 자정 노력으로 포장되었다. 부패한 임원을 스스로 쳐낸 강태준의 결단력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서리는 자신의 옥탑방에서 뉴스를 보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이 그녀가 쥐고 있던 가장 강력한 카드, 최진혁이라는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다. 이제 그녀의 손에 남은 증거들은 주인을 잃고 힘이 약해졌다. 그녀는 완벽하게 구석에 몰렸다. 시간이 없었다. 백도는 곧 막힐 것이고 그녀의 존재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이대로라면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최진혁처럼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 순간 서리는 깨달았다. 강태준이 지배하는 이 부패한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판 자체를 깨부숴야 했다. 그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그의 왕국 가장 높은 곳에서 그의 신도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가면을 벗기고 심판해야 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천무그룹 정기 주주총회 개최 안내 팝업이 떠 있었다. 일주일 뒤 국내외 투자자와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이는 가장 큰 행사. 그곳에서 강태준은 그룹의 후이황, 한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황제처럼 군림할 터였다. 바로 저기다. 서리는 결심했다. 그녀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
그녀는 이진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서버가 아닙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 그곳의 모든 것을 장악해야 합니다. 방송 시스템, 스크린 조명 음향, 전부 다요. 메시지를 확인한 이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국가기관망에 연결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에 가까운 행위였다. 실패하는 순간 그들은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이 될 터였다. 미쳤군요. 잠시 후 그의 답장이 왔다. 하지만 원래 미친 짓이 세상을 바꾸는 법이죠. 마지막 무대를 준비합시다.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운명.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마지막 결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서리는 더 이상 청소부도 스파이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부패한 왕의 목을 치기 위해 단두대로 향하는 처형인이었다. 그녀의 눈은 복수를 앞둔 이의 광기와 성녀의 결의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천무그룹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컨벤션 홀은 부와 권력의 결정체였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행사장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과 월스트리트에서 날아온 투자자들, 그리고 잠재적인 특종의 굶주린 기자들로 가득했다. 공기 중에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미묘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슈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의 강림한 황제였고 오늘 이 자리는 그의 위대함을 만천해 공표하는 대관식과도 같았다. 최진혁의 구속이라는 작은 스캔들은 오히려 그의 결단력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이 되어주었다. 그는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강태준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그의 등장을 알렸다. 그는 잠시 청중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저들 모두가 자신의 발 아래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천무그룹의 회장 강태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홀 전체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천무그룹이 이룩한 경이적인 성과와 투명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최근 우리 그룹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는 단 하나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더욱 깨끗하고 강한 천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의 제국은 더욱 견고해질 터였다. 그가 다음 10년을 위한 그룹의 야심찬 비전을 발표하기 위해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키는 순간이었다. 지지직 거대한 스크린이 순간적으로 노이즈를 일으키더니 이내 암흑으로 변했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강태준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농담을 던졌다. 저희의 비전이 너무나 눈부셔서 스크린도 잠시 눈을 감았나 봅니다. 그의 재치에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스크린은 다시 켜지지 않았다. 대신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이 나타났다.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화려한 기업 로고가 아니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제목 아래 수백 개의 이름과 숫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현직 장관, 여당 국회의원, 부장판사, 언론사 사주, 그들의 이름 옆에는 수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검은 돈의 액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최진혁의 서명이 담긴 해외 유령 계좌에 거래 내역, 서해대교 공사비를 부풀린 이중장부 윤신기술의 특허를 강탈하는 과정이 담긴 내부 보고서까지 윤서리가 수년간 목숨을 걸고 수집한 모든 증거가 한 편의 잔혹한 다큐멘터리처럼 스크린 위에서 상영되고 있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내 그 침묵은 경악과 충격의 탄성으로 바뀌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투자자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보안 요원들이 시스템을 멈추기 위해 달려갔지만 모든 통제 시스템은 먹통이었다. 이진우가 설치한 완벽한 디지털 감옥이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무대 위에서 얼어붙은 차에 자신의 범죄 기록이 만천에 공개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였다. 장내의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음성이 터져 나왔다. 필요하면 사고라도 만들어. 최진혁이 절박하게 외치던 목소리였다. 살인을 교사하는 듯한 그 한마디는 사람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대혼란 속에서 무대 한쪽에서 조용히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 검소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이질적이었다. 청소부 윤설이.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나 비굴함은 없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손에 쥐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와 얼어붙은 강태준의 맞은편에 섰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제 이름은 윤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은 저를 청소부로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10년 전 저 사람의 탐욕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윤신기술 윤대호 사장의 딸입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저 스크린에 있는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강태준 회장은 제 아버지의 기술을 훔치고 회사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 피 묻은 돈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부패시키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돈, 여러분이 믿었던 성공신화의 실체는 바로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는 검과 같았다. 강태준 씨, 당신의 파티는 끝났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난 강태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 저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저 여자는 우리 회사를 음해하려는 테러리스트야. 당장 전현을 잡아.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유죄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증거 앞에서 침착하게 말하는 설이의 모습과 이성을 잃고 날뛰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마침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설이를 붙잡으려 했다. 그들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는 순간 설이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 증거들은 단지 저 스크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언론사와 당신의 돈이 닿지 않는 독립검사들에게 모두 전송되었습니다. 설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승자의 미소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준은 무대 위에서 망연자실한 채 멈춰 섰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인생 최악의 순간을, 그의 완벽한 패배를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하고 있었다. 거대한 성체를 무너뜨린 것은 군대나 대포가 아니었다. 쓰레기를 줍던 한 소녀의 꺾이지 않았던 의지와 진실의 힘이었다. 주주총회장의 폭풍은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켰다. 그날 오후 천무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사건은 모든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강태준은 행사장에서 나오자마자 긴급 체포되었다. 굴욕과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수십 개의 카메라에 담겨 전국으로 송출되었다. 한 시대의 아이콘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한순간에 가장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천무그룹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다음 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천무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고 연일 계속되는 폭락에 결국 거래가 정지되었다. 그룹은 총수부재에 컨트롤 타워를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윤설이가 공개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임원들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고 압수수색이 벌어진 본사 건물은 유령의 성처럼 새우산했다. 강태준이 쌓아 올린 강철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파장은 재계에만 머물지 않았다. 대검찰청의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 리스트에 언급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현직 장관이 사퇴하고 다선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검찰에 출두했다.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그 실체를 드러내자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서울 도심에서는 연일 강태준과 부패 정치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윤서린은 조용히 역사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주주총회 직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조사에서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의 출처와 분석 과정을 막힘없이 진술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방대한 증거 앞에서 검사들은 혀를 내둘렀다. 이진우는 자수했다. 그는 서리의 신변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출두해 자신의 해킹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천무그룹의 내부 고발자로서 그동안 자신이 묵살당했던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여론은 그를 범죄자가 아닌 의인으로 칭송했다. 감옥에 있던 최진혁은 강태준의 몰락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자신을 버렸던 주인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검찰의 모든 것을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강태준의 마지막 비밀 금고를 여는 열쇠는 바로 그가 쥐고 있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윤서린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녀가 검찰청을 나서는 순간 수백 명의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세상을 바꾼 영웅 윤서리 씨, 심경이 어떠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영웅. 그 단어가 그녀의 귀에는 너무나도 낯설게 들렸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몰려든 인파를 뚫고 겨우 택시에 올라탔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들, 낡은 노트북,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까지. 지난 몇 년간 이 작은 공간은 그녀의 전쟁 사령부였다.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그녀의 모든 시간과 열정이 이곳에서 불타올랐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거대한 허무감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평생의 숙제,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기둥이었던 복수가 완성되자 그녀의 세상은 텅 비어버렸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는 이제 감옥에 갇혔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증오와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들어 가슴에 품었다. 아빠,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왜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을까요,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조용히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복수가 아닌 슬픔을 위한 눈물이었다. 며칠 후 서리는 밤의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더 이상 위장할 필요도 누군가의 시선을 피할 필요도 없었다. 광장의 대형 전광판에서는 천무게이트의 수사 속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삼사모어 모여 그녀가 일으킨 거대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싸움이 단지 개인적인 복수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냈고 수많은 잠재적 희생자들을 구했으며 이 사회에 정의는 살아있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남겼다. 그녀의 발걸음이 한강 다리 위에서 멈췄다. 강물 위로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부서지며 아른거렸다. 전쟁은 끝났고
제국은 무너졌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동시에 길을 잃었다. 청소부로서의 삶도 복수자로서의 삶도 이제 과거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윤설이로서의 새로운 삶을 찾아야만 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차가운 강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재촉하는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제국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한 조용한 시작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격동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도시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다. 천무 게이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정경유착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강태준은 1심에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는 이제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이 짓밟았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나긴 참회의 시간을 보내게 될 터였다. 천무그룹은 해체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겪었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계열사들은 매각되거나 청산되었고 새로운 전문 경영진이 투입되어 뼈를 깎는 쇄신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제국의 잿더미 위에서 건강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주말 오후 윤설이는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를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도망치거나 숨는 자가 아닌 평범한 딸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섰다. 그녀는 비석 앞에 꽃을 내려놓고 손으로 차가운 돌에 새겨진 윤대호라는 이름을 부드럽게 쓸었다. 수많은 밤을 그녀는 이 이름을 가슴에 품고 복수를 맹세했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다. 아바,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나지막하고 평온했다. 저 왔어요. 많이 늦었죠. 그녀는 비석 옆에 조용히 앉아 지난 일 연간의 이야기를 두서 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재판 이야기,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복수가 끝난 뒤 자신을 덮쳤던 깊은 공허함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모든 게 끝났을 때 전 제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빠의 원수를 갚았으니까 이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마음이 너무 텅 비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 복수마저 없어져 버리니까 제가 있을 곳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부셨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진우 씨를 만났어요. 그분 자기 이름을 딴 작은 보안 회사를 차렸대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중소기업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싶다면서요. 집행유예를 받은 몸인데도 어찌나 즐거워 보이던지. 그 사람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복수가 끝이 아니라는 걸. 무언가를 파괴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지키고 새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요. 그녀는 다시 아버지의 비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빠도 그걸 원하셨겠죠. 제가 증오 속에서 평생을 살기보다는 제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제 재능을 사람들을 파괴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쓰기를 바라셨겠죠.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야기의 제목에 있던 사랑의 진짜 의미를. 강태준을 처음 만났던 그 차가운 골목에서 시작된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애끓는 사랑이 정의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변모하는 시작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싸움이 끝난 지금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주는 조용한 사랑.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복수의 무게는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은 놀랄 만큼 가볍고 평화로웠다. 이제 갈게요, 아빠. 자주 올게요. 다음엔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비석을 한번 쓸어보고는 망설임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내리쬐는 햇살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몇 주 후 서울의 한 작은 사무실. 정의를 위한 회계재단 윤슬. 윤슬은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었다. 윤설이가 자신의 사재를 털어 만든 작은 비영리 재단이었다. 거대 자본의 횡포에 신음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법률적 약자들에게 무료로 회계 감리와 법률 자문을 해주는 곳.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의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밝은 빛 아래에서 거인에게 짓밟히는 약자들의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다. 사무실은 아직 텅 비어 있었지만 그녀의 책상 위에는 벌써 첫 번째 의뢰 서류가 놓여 있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계약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한 청년의 절박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로웠지만 이제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 대신 따뜻한 연민과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이진우였다. 윤설이 씨, 저예요. 첫 사건은 좀 어때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고마워요, 이진우 씨. 이제 막 시작이에요. 설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대답했다. 창밖으로는 분주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안에는 아직도 수많은 제2의 강태준과 눈물 흘리는 제2의 윤신 기술이 존재할 터였다.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증오로 가득 찬 전쟁이 아니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내일을 향한 즐거운 사명이었다. 설이의 입가에 진짜 미소가 피어올랐다. 잿더미 위에서 그녀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동트고 있었다.